네, 두 분과 함께 전략 고민 이어가겠습니다. 미르경제연구소 정태근 이사, IM증권 도곡 WM센터 이화진 과장 자리에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일단은 주제를 좀 여러 가지로 잡을 수 있습니다. 중국과 관련해서는 일단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라고 시장에선 해석하기 때문에 여기부터 들어갈 텐데 사실은 저는 이것은 한 가지의 소비 진작 카드 중에 우회적인 경로가 아닌가 의심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투자 포인트는 다른 데로 초점을 맞출 수 있습니다. 일단 지금 시장에서 반응을 하고 있는 컨텐츠주들의 반등 그 배경 한한령 해제 기대감입니다. 먼저 정태근 이사께서는 어떻게 지금 진단하고 계신지요? 일단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새로운 시장이 열렸다라는 거. 물론 뭐 새로운 시장이 아니라 닫혔던 시장이 다시 열렸다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중국 쪽에서 매출을 좀 띄우게 되면서 이런 부분이 실적과 이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주가 연계가 된다라면은 뭐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한령 해제.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도가 분명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두 가지 의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만 좀 말씀을 드리면은 내수 진작. 한한령 해제는 결국 소비와 연결되는 부분들이잖아요. 이번에 전인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양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화두가 결국 내수 진작이었거든요. 한한령 해제를 통해서 내수 진작을 진행할 거란 부분들은 명확하게 나타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인대에서 잘 아시겠지만은 중국 경제 성장 목표를 5% 안팎으로 잡았고요. 그리고 CPI 같은 경우는 2%로 잡았는데 결국 이 CPI 상승률 목표치를 2%로 하향 조정한 이유가 잘 아시겠지만 결국 소비 위축으로 인한 디플레이션 우려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봐야 될 부분들이 재정 적자율 이것도 상향 조정했는데 그러니까 적극적인 정부 지출을 통해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거죠.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것은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소비를 진작시키겠다, 내수를 진작시키겠다 이런 목적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한한령 해제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번에 전인대 공작 보고에서 소비라는 단어만 31번이 나왔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21번 나왔는데 작년 대비해서 더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소비 진작을 통해서 내수 경기를 살리겠다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한한령 해제도 아마 부합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한한령 해제 가능성은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화진 과장께서도 동의하시는 부분일까요? 이제는 한 3년 내내 우리가 좀 속았는데 기대를 갖고 볼 수 있는 부분인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엔터 콘텐츠의 훈풍으로 작용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풀이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이사님께서 일단은 매크로적으로 일단 설명을 해주셨고, 물론 이제 지금 중국이 이제 한한령 해제를 한다는 거는 그만큼 자기 나라의 컨텐츠에 대한 자신감도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8년 전으로 되돌아가 봤을 때 그 당시 이제 중국에 진출했던 우리나라 영화사들에 대한 실제로 수익이 어느 정도였냐면은 대표적으로 부산행이 한 1,000억 정도 수익이 나왔었고, 그리고 이제 암산이나 뭐 재활불 같은 경우 한 130억 정도 벌었습니다. 최근에 이슈가 됐던 게 중국의 이제 너자2가 대략 한 3조 원의 이제 매출을 흥행 수입을 보여왔습니다. 그만큼 이 8년간의 기간 동안 중국은 엔터사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결국에는 이 영화 산업과 같은 문화 자체적으로 인한 성장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이런 영화들이 실제로 BEP 정도가 대략 500억에서 한 800억인 걸 감안했을 때 만약에 우리나라 영화사들 중국에 진출하게 되면 사실 BEP만으로도 중국에서는 충분히 흥행을 할 수 있다는 측면을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글로벌이나 한국 내수 시장만으로도 충분히 수익적인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물론 이번 한한령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물론 이제 예전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이제 영화사도 경쟁력이 굉장히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그만큼 중국과의 영화 관련된 경쟁도 조금 굉장히 치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중국 대표적인 이제 OTT 업체들, 뭐 아이치이나 아니면은 텐센트 비디오 같은 회사들도 실제로 넷플릭스 구독자만큼의 이제 구독자 수들을 굉장히 보유하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적어도 컨텐츠리 중앙이나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도 물론 최근에 사랑의 불시착 등 엄청난 흥행을 보여왔었기 때문에 그 컨텐츠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넷플릭스에서 받는 제작비의 그 2배 정도에 대한 수익성이 나올 수 있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한한령 해자가 테마적인 움직임보다도 만약에 실제로 시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수익성은 충분히 커질 수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러한 움직임 속에서 우리는 투자 전략 가운데 어디에서 기회를 봐야 하는 것인지 수혜 업종을 좀 콕 집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이사님. 네. 수혜 업종은 단연 저는 개인적으로 엔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은행 해제를 할 수밖에 없는 두 가지 근거 중에 하나만 말씀드렸는데 그 두 번째 근거가 조금 전에 이화진 과장님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앵커님도 속았다고 표현을 했었는데 근데 과연 지금 시점에서 왜 오픈을 할까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화진 과장이 얘기했었던 경쟁력인 거죠. 과거 대비해서 중국 내 컨텐츠라든지 화장품이 소비 산업들이 예전보다 많이 올라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런 경쟁력이 많이 올라온 상태 속에서 한국이 절대적 우위가 있는 섹터가 뭐가 있을까? 엔터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엔터 중심으로 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하지만 이 컨텐츠라는 부분들이 이제 음원이 있고 그리고 영상이 있을 수가 있는데 영상 쪽은 아마 오픈 기대감으로 해서 상승이 좀 나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음원 쪽이라든지 엔터 쪽 같은 경우는 그와 달리 오픈이 되고 난 다음에 실적으로 수익성 이런 부분들을 마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엔터가 좀 더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가수들이 엔터에 있는 이 아티스트의 어떤 그 영향을 보게 되면은 중국보다는 좀 위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이제 엔터주 좀 좋게 보고 있다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엔터주는 중국 때문에 간다라기보다는 이미 올해 대규모 그 대형 아티스트들이 복귀를 하게 되고 또 신규 아티스트들이 데뷔를 하게 되면서 이미 좋아질 가능성이 있었는데 거기에 중국이라는 또 이제 시너지 효과가 발생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장품 쪽 같은 경우도 좀 보긴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도 글쎄요, 그 과거의 거차 운동이라는 점을 감안해 보게 된다라면은 화장품이 예전보다는 중국도 경쟁력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라면은 이제는 중국 중심이 아니라 중국도라는 표현을 쓰게 되면서 글로벌 쪽에서 유통망을 확대해 나가게 되면서 중국 쪽의 어떤 매출이 회복이 되거나 아니면 중국 매출이 늘어나거나 이런 관점에서 이제 연관성 있는 종목들을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와 연관된 종목들이 최근에 코스맥스라든지 한국콜마 같은 종목들이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녀공장 같은 것들, 해외 쪽에서 유통망 확대하는 이런 기업들 이쪽을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엔터 화장품에 주목을 하셨고 이화진 과장께서는 어느 섹터에 주목하시는지요? 결국에는 저는 제가 봤을 때 이제 우리가 한한령 해제라고 하는 섹터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화장품, 콘텐츠, 엔터가 있을 건데 저는 엔터 시장이 먼저 이제 중국 시장에서 예전만큼의 이제 파급 효과가 나아져야 그 후속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엔터도 물론 이제 에스파나 이제 향후에 이제 BTS가 이제 복귀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2019년부터 사실 지금 대부분의 굿즈나 여러 콘서트에 대한 가격 자체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만큼 피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큐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크죠. 예전에 이제 화장품이 대부분 우리가 이제 특히 뭐 송혜교나 아니면 김수영과 같은 드라마에서 성공했던 작품들이 그대로 이제 화장품 모델로 되면서 그 화장품에 대한 경쟁력이 굉장히 올라왔습니다. 결국에는 사실 화장품 간의 이제 경쟁력은 사실 그렇게 이제 좀 치열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그게 마케팅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좀 볼 수가 있을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제도 얘기했다시피 사실 프로야 코스메틱 워낙 이제 대중화된 화장품으로 자리 잡았었고 우리가 이제 2년 전부터 색조 화장품이 일본 시장에서 이제 진입률이 굉장히 빨리 올라왔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트와이스나 여러 엔터 가수들이 그 시장을 장악하게 되면서 그 효과가 이제 화장품이나 이런 여러 콘텐츠까지 이어졌다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전 시작은 엔터가 먼저 자리 잡아줘야 된다. 그랬을 때 실제적으로 밸류에이션 자체로 매출액은 20% 이상 상향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 물론 이제 여기서 이제 화장품 시장에서 지금 당장은 코스맥스와 한국콜마 말고는 사실 제가 봤을 때 아직까지 큰 수혜는 없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는데 대신에 이제 향후에 이 아모레퍼시픽이나 에지 세가건강이 그런 브랜드에 대한 이제 포지셔닝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이제 엔터가 좀 보여주는 게 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엔터가 수혜 예상이다라는 게 아니라 엔터 기준으로 흐름을 보면서 대응을 하자 이제 기준점을 말씀을 주신 겁니다. 한한령 해제 기대감 시장에서 분석하고 있는 내용과 두 분께서 풀이하는 내용 점검을 먼저 해봤고요. 한 가지 또 추가적으로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양회 이후로 조금씩 정부가 소비 진작에 대한 스탠스를 내비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시클리컬 업종을 봐도 되는 것인지도 한 가지 이제 포인트인 거고, 그래서 중국과 관련해서 우리가 좀 안에서 꼭 체크를 해야 하는 그 세부 내용들 어디에 주목을 하시는지도 한 가지 포인트로 궁금하거든요. 먼저 네, 이사님. 네.
저는 시크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철강이라든지 화학 쪽과 석유화학 쪽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단기적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최근에 뭐 미국발 이슈뿐만 아니라 또 최근에는 중국의 한한령 해제로 비롯된 중국발 이슈가 좀 발생이 되다 보니까 그와 연관된 그러니까 2007년 한번 가보게 되면은 그때 당시 많이 얘기했었던 뭐 대중국 관련돼 가지고 철강 화학이 제가 볼 땐 반응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 생산 축소를 통해서 공급 쪽에는 분명히 이점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이점을 통해서 과연 수요까지 연결되느냐? 우리가 이제 소비 관련주를 얘기하는 것들이 결국 수요 문제인 거잖아요. 그러면 시크릿컬도 마찬가지로 이 수요 문제 측면에서 봤을 때 과거만큼의 어떤 수요가 확산이 될 것인가 이 부분을 봐야 되는데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화학, 석유화학 섹터 같은 경우는 그럴 가능성이 좀 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우리가 석유화학을 볼 때는 중국만 바라볼 건 아니거든요. 물론 중국 쪽에서 생산량을 축소하게 되면 물론 가격에 대한 긍정적 영향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최근에 석유화학 같은 경우는 지금 중동 쪽으로 플랜트를 많이 짓고 있거든요. 예전같이 이제 원유를 수출한다기보다는 자기네들 값싼 원유를 통해서 이 석유화학 플랜트를 만들게 되면서 스스로 자기네들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중국도 위협이지만은 중동 쪽도 이제 새로운 위협으로 다가온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제 산업적인 위협이 다 해소가 전 된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다 보니까 뭐 시크릿컬 쪽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시크릿컬 쪽 같은 경우에는 뭐 단기적으로 한번 보는 건 맞지만 이 부분이 업황이 전반적으로 회복된다?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철강주 안에서 움직임 보면 포스코 스틸리온이 23% 급등이고 현대제철도 8.5%, 포스코홀딩스 8%, 한국철강도 4.5% 급등입니다. 이런 관련 기업들의 급등 그리고 오늘 건설주도 전반적으로 흐름이 좋거든요. 그러면 어떤 배경이라고 우리가 분석을 해볼 수 있는 건지도 궁금하고 이화진 과장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사실 뭐 글로벌적인 흐름으로 이제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이제 어제도 이제 ECB가 금리 인하를 했고, 물론 이제 다음 주쯤에 3월 20일이죠. 그때 이제 FOMC도 열리긴 하겠지만은 전반적으로 이제 글로벌 금리 인하가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물론 이제 뭐 조선이나 아니면 건설이나 자동차와 같은 가장 큰 산업군에 대한 소비재 수요가 올라온다고 가정을 했을 때, 물론 중국이 최근에 어제 이제 철강 감산 발표를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철강 가격에 대한 반등이 본격적으로 일어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철강 수요가 얼마만큼 좀 일어날 수 있는지가 좀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물론 이번 우크라이나 이제 재건 이슈가 본격적으로 나아지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건설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철강 수요가 더 가팔라지게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런 측면도 충분히 수혜는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물론 이제 조만간 뭐 철강 관세도 이제 시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는 있겠지만은 우리나라 측면만 보더라도 사실 조선 같은 경우, 물론 조선은 보통 후판 가격 협상을 할 때 보통 6개월마다 한 번씩은 하긴 합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작년 한 10월쯤에 아마 협상을 마지막으로 했을 거예요. 그러면은 적어도 이번 달이나 다음 달쯤에 후판 가격 협상이 철강 가격이 올랐을 때 협상을 했을 때에 대한 수익이 얼마만큼 이제 반영이 되느냐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석유화학도 사실은 물론 이제 다음 달에 만약에 본격적으로 이제 석유 증산을 하게 되게 되면 그만큼 스프레드 마진 자체에 대한 수익성이 더 개선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분명히 석유화학이나 철강은 이런 테마적인 흐름보다도 금리 인하 효과로 인한 수익성 개선이 숫자로 이제 보여줄 수 있느냐가 조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대다수의 지금 우리나라 증시만 보더라도 그동안 낙폭 과대했던 섹터들에 대한 수급적 요인이 좀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점에서는 한번 체크는 계속 꾸준히 해볼 필요는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사실은 주목을 크게 받지는 않는데 건설 안에서도 DL, ENC 같은 경우 오늘 급등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이것들의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지속적으로 저희도 좀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자, 이렇게 먼저 한한령 관련 내용과 중국의 부양책 관련 이슈까지 점검을 해봤고요.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 퀄리타스 무슨 일인가요? 그러려니님께서 글을 올려주셨는데 지금 주가가 17% 가까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 좀 많이 밀리긴 했지만 브로드컴 실적 발표의 영향이라고 봐야 하는 것인지 오늘 반도체 상승 배경 어떻게 풀이해 볼 수 있을까요, 이사님? 반도체 이거는 그러니까 반도체 전체적인 어떤 반등이라기보다는 이슈에 포커싱해서 좀 반응이 나온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일단은 대표적으로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봐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현재가 기준으로 보게 되면 어쨌든 삼성전자가 0.7%, SK하이닉스가 0.3% 정도 하락이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칩스법에 대한 미국 칩스법에 대한 우려감은 분명히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국면들 속에서 어쨌든 뭐 TSMC라든지 그리고 유리기판이라든지 이런 이슈들이 좀 발생이 되게 되면서 제가 봤을 때는 좀 반응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유리기판은 잘 아시겠지만 위탁 생산 관련돼 가지고 뭐 캠트로닉스라는 종목이 일부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CXL 관련돼 가지고도 퀄리타스 반도체만 유독 이제 강한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아무래도 IP 관련돼 가지고 TSMC와 연관성이 있는 기업을 제한시켜서 일단 반응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브로드컴이 이제 그 생산을 TSMC로 맡기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IP 쪽 관련돼 가지고 퀄리타스 같은 경우도 에이직 쪽으로 이제 수혜가 되는 종목으로 부각됐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뭐 자세한 제가 대답이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을 봤을 때는 뭐 그런 연유로 좀 상승이 나오는 게 아닌가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실은 이제 브로드컴의 매출이 잡히는 기업 국내 대표적으로 보면 이수페타시스인데 이 종목의 상승이 한 5%, 뭐 다른 종목에 비해서 아주 급등을 한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그런 시세입니다. 이 반도체 상승 배경 계속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그런 지점인 것 같은데 이화진 과장께서는 전반적으로 오늘 물론 투톱은 부진합니다만 네. 소부장 안에서 또 나름 개별 이슈를 안고 있는 종목들 위주의 강세도 눈에 띄기 때문에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물론 어제 이제 마벨 테크놀로지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 부진, 이것보다도 결국엔 이제 브로드컴의 컨퍼런스 콜에 대한 영향이 더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 이제 시장이 그동안 이제 엔비디아 호퍼에 대한 수요도 더 중요하긴 하겠지만은 일단은 고객사들이 하나둘씩 이제 주문형 반도체에 대한 오더가 계속 꾸준히 좀 나오고 있다는 점이 아마 이번 컨콜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이제 어제 마벨의 이제 이슈가 있었던 거는 사실 그거죠. 사실 최근에 중국 양해에서 이제 딥시크나 아니면 Q&AI 같은 이제 알리바바 이제 AI 모델이 출시하게 되면서 이거를 사실 극복할 수 있을 만한 실제로 수요가 있었냐는 게 시장에 아마 대답을 요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어느 숫자에 대한 부분이 나오지 않았다는 점에서 실망 매물이 나왔던 것 같고, 결국에는 이제 브로드컴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시장은 아직까지는 견조하다라는 일단 시장이 팽배해 있는데, 물론 다음 주 화요일 날 이제 오라쿠도 실적 발표가 있겠죠. 물론 거기에서 이제 클라우드와 관련된 수요나 아니면은 향후의 캐펙스 투자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결국에는 3월 20일 날 GTC 2025에서 결국에는 이 모든 빅테크 업체들의 고객사를 두고 있는 엔비디아 젠슨한 대표에 대한 멘트가 좀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마이크로소프트와 관련된 지금 여러 관련 이제 계약 처리 이슈가 계속 이제 꾸준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엔비디아 젠슨한 대표가 우리는 이제 블랙에 관련해서도 아직까지는 수요는 탄탄하다. 그리고 이번에 블랙의 울트라도 아마 공개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 다음 차기작에 대한 부분들도 충분히 시장에 대한 스펙이나 거기에 대한 수요나 아니면 어플리케이션 적용 확대로 인해서 자율주행이나 아니면 로봇과 관련된 수요가 아직 시장은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감안을 했을 때 그 반도체에 대한 투심 회복이 본격적으로 좀 살아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1분기가 마무리가 되어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이제 SK하이닉스에 대한 실적에 대한 고민이 하나둘씩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마 시장에서는 그동안 이제 4분기 실적 콩쿨에서도 어느 정도 우려가 날세웠던 특히 레거시 쪽에 대한 반등이 생각보다 세게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4월 첫째 주에 삼성전자 전년 실적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이 2, 3주간의 시장에서 도는 루머가 있을 수도 있을 거고 실적에 대한 컨센 자체가 상향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3월 한 중순 이후부터는 반도체에 대한 수급이 굉장히 좀 중요한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레거시 반도체 쪽의 기대감이 최근 들어서 하나하나 더해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들려온 소식인데 미국의 플래시 메모리 업체인 샌디스크가 주요 고객사들에게 가격 인상을 통지했다는 소식입니다. 사실 오늘 주가의 반응은 레거시보다는 AI, 첨단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쪽이 강합니다만 이 레거시 업체들을 봐야 할 때인지 아니면 비중을 좀 어떻게 분산을 해서 봐야 하는 것인지도 궁금한데 이사님 먼저 체크해 주십시오. 네. 일단은 결국 레거시적으로 보려면 삼성전자를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 산업적인 연관성보다는 이 소위 말하는 이제 대장주가 어디를 이끌어가냐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좀 보고 있거든요. 일단은 아시겠지만 SK하이닉스 쪽 같은 경우는 AI 관련된 HBM 쪽이 끌고 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삼성전자도 물론 HBM을 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거시 쪽으로 좀 많이 치중이 돼 있다는 점을 보게 된다라면은 결국 레거시가 가려면 삼성전자 흐름을 봐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를 좀 대장으로 봤었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전향적으로 삼성전자를 좀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어떤 증시의 어떤 성격이 좀 바뀌게 된다라면은 물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대형주 장세로 만약에 가게 된다라면은 저도 이제 이어진 과정과 동의를 하는 부분들이 반도체가 저는 이끌어줄 거라 봅니다. 2차전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저는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좀 더 이끌어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레거시 쪽은 그 흐름을 타고 같이 가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K칩스법을 통해서 이제 국내 용인 쪽에 아시겠지만 반도체 클러스터 현재 이쪽에 좀 속도를 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렇게 본다라면 이제 레거시 관련돼 가지고 전통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전공정책 장비 쪽이라든지 그리고 소재단이라든지 이쪽이 같이 움직여줄 가능성은 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후공정 쪽 어떤 HBM과 연관된 후공정 쪽이 안 좋다는 것들이 아니라 예. 이쪽은 물론 좋지만은 앞으로 이제 또 좋아질 부분이 어딨지? 라고 생각해보게 된다라면은 방금 말씀드린 연율에서 뭐 장비 쪽이라든지 소재단이라든지 이쪽 전공주 쪽이 움직일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부장단도 네. 예, 뭐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디램 이제 스팟 가격을 매일매일 이제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보는데 요즘 좀 반등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데이터 오늘 스팟가로 봤을 때도 DDR4 8기가나 8기가 정도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소폭의 반등세를 좀 이어가는 추세입니다. 현재 실시간 데이터 체크해드리고요. 물론 이제 실적에 반영되는 건 고정 거래가입니다. 반년이나 뭐 1년에 한 번씩 공개가 되는 그런 가격에 이제 스팟가가 나중에 천천히 반영이 되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 레거시 쪽에 회복 사이클 뭐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볼 만한 종목은 있는 건지 이바진 과장께서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뭐 앞에서 이제 레거시를 이제 해줬으니까 아마 이번은 실적에 대한 관전 포인트는 결국 그건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8단 반도체가 나갔느냐, 아니면은 SK 하이닉스가 실제로 12단 반도체가 매출 비중이 8단 반도체 매출 비중을 거의 따라잡을 만큼 올라왔느냐. 왜냐하면은 4분기 컨콜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올해 목표는 HBM3E 12단 반도체를 매출 비중에서 50%까지 올리겠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이제 분기 실적 발표 때 HBM 8단 반도체만으로도 사실 영업이익이 마진이 엄청나게 개선됐다는 걸 삼성전자와 대비되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삼성전자가 레거시도 조가 아니면은 여기다가 실제로 HBM 쪽에 8단이 들어가게 됐을 때 영업이익 마진이 크게 개선되었다는 모습만 보여주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게 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이고 있는데, 물론 SK 하이닉스는 뭐 기존에 거의 1년 넘게 SK 하이닉스 밸류체인이 워낙 그동안 계속 꾸준히 올라와줬기 때문에 아마 시장은 새로운 걸 원하게 될 거고, 그동안 워낙 이제 사실상 뭐 많이 속았으니까 그거를 오히려 검증하는 측면에서 1분기 실적 발표에서 삼성전자가 HBM3E가 나왔을 때 물론 그 밸류 차이 있다, 뭐 이오테크닉스도 있을 거고 동진 세미캔도 있을 거고 여러 관련된 회사들이 본격적으로 실적 개선을 추후에 HBM4와 관련해서도 향후에 뭐 기존의 리드 타임이 한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있는 사항을 감안했을 때 오더 주문 물량이 생각보다 미리 빨리 나갔을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삼성전자 작년 실적 발표가 4월 첫째 주에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이후에 나올 실적들에 대한 기대감이 충분히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을 때 아마 순차적으로 4월달 반도체 흐름이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반도체. 이제 슬슬 올라가는 경향이 있죠. 이 레거시 쪽은 특히 그렇습니다. 근데 긍정적인 평가 주셨고 반도체 전반적으로 상황들 체크해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좀 드리고 싶은 게 오늘 같은 날 그리고 3월 초입 구간에서 전략을 볼 때 업종으로 봤을 때는 어떤 걸 좀 중심으로 봐야 하는지, 저희가 뭐 한알령이랑 반도체만 짚었으니까 나머지 업종 다 포함해서 좀 본다면 이제 뭐 전력기기나 뭐 반도체 인프라와 관련돼 있는 쪽도 있을 것이고, 그 기존의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해서 뭐 조선, 방산 이쪽 뭐 조정 받을 때 좀 담아야 되는 것인지도 궁금하고 전체적인 전략을 좀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이사님. 네. 일단은 오늘 주제에 맞게 이제 중국 한알령 해제,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는 또 말씀하신 새로운 섹터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한알령 해제 관련돼 가지고는 이제 의류주도 한번 좀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뭐 대표적 중국 소비주 같은 경우는 화장품, 엔터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만 의류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그렇게 언급은 좀 많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감성 코퍼레이션인지 FNF 같은 것들을 보게 되면 주가들이 슬금슬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영업 무역도 마찬가지고요. 대표적으로 FNF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MLB 브랜드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요거를 통해서 이제 국내 브랜드 가운데 최초로 이제 연간 판매 1조 원을 또 넘겼거든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 또 또 브랜드 디스커버리 요 같은 경우도 이제 안착을 시켰고요. 그래서 중국 쪽 매출이 어쨌든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거기에 플러스 해가지고 한일 해제를 통한 어떤 중국 경기 부양 이쪽과 연결되게 된다라면은 아마 FNF 플러스에서 어디서도 같이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 이쪽 외에 이제 볼만한 거. 일단은 재건 관련돼 가지고 이제 재건 플러스 방산 관련돼 가지고 그 현대 인프라코어도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이제 재건 쪽 같은 경우는 미국 주도의 어떤 이제 시장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그렇게 본다면 진성 TC 같은 것들이 캐터필러와 연관성이 있긴 하지만 현대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그 모회사 있지 않습니까? 현대 사이트 솔루션. 요게 이제 건설기의 중간 지주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회사가 지금 이제 키우 쪽에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키우 그러니까 수도죠. 거기에 대표 사무소를 개설하게 되고 그쪽에 수주를 따내기 위해서 이제 수주를 진행하게 될 건데 우크라이나 건설기계 시장을 보게 되면 1등, 2등이 현대건설기, 현대인프라코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 보게 되면 최근에 주가 반응이 나온 이유가 충분히 납득이 되고요. 근데 현대인프라코어를 왜 또 방산으로 얘기하지라고 물음표 제시할 수가 있는데 그 사업 보고서 한번 살펴보세요. 보시면 올해 이제 12월 31일까지 현대인프라코어가 K2 쪽으로 그러니까 K2 전차에 들어가는 이제 엔진을 공급하기로 예정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트리키의 전차 같은 경우도 2028년도 2월 달까지 엔진 공급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엮게 되면은 인프라코어도 뭐 방산주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건 관련돼서는 현대 인프라코어, 의료 관련돼 가지고는 FNF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HD 현대 인프라코어 오늘 뭐 5% 지금 급등을 하면서 전고점 근처 테스트에 들어가 있는데 그 이유가 있다. 이렇게 잘 가는 데는 이유가 있다. 일단 건설기계 안에서 종목까지 좀 체크해 주셨고 마지막으로 이화진 과장님 시장 어디에 주목하세요? 지금 어떻게 풀이하세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시장을 조금 이끌어왔다는 게 결국에는 개인 매수세가 생각보다 강하게 들어왔다는 점이죠. 그러면서 이제 신용 잔고도 굉장히 이제 올라왔습니다. 아마 이제 결국에는 이제 공매도를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물론 이제 그동안 조금 주도 섹터로 해왔던 조선이나 아니면 방산 같은 경우는 조금은 시장에서는 부담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이 이제 업황 자체가 물론 이제 고점이라는 의미는 아니긴 한데 수급적으로 일단 부담이 될 수는 있다는 측면에서 일단 앞에서 반도체 얘기를 해왔던 거고 최근에 LG 이노텍, 셀트리온, 카카오 특히 철강 섹터와 같은 회사들이 그동안 낙폭 가도주에서 이제 반등이 본격적으로 나와주고 있는데 이게 단순하게 수급적인 반등이 아니라 모멘텀이 하나 둘씩 갖춰지고 있는 상황에서 반등이 나왔다는 점에서 분명한 건 시장의 색깔이 뒤바뀌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거는 공매도 이후에 4월 달부터 만약에 섹터에 대한 순환매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결국엔 그에 따른 순환매들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 좀 집중해 볼 필요는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순환매가 지금도 좀 어지럽게 나와서 대응하기 쉽지 않은데 그 와중에 이제 나선형 패턴으로 걸어가면서 조정을 받을 때 그 전저점보다 낮게 내려가지 않고 그 점차적으로 좀 점진적으로 이 우상향 곡선을 그리는 기업이 무엇인가 지금은 그거에 좀 주목을 해야 하는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도 계속 고민할 거고요. 오늘은 두 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미르경제연구소 정태근 이사, IM증권 도곡 WM센터 이화진 과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